안녕하십니까. 경찰단기 김폴가에서 경찰학과 범죄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현주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17일 날 치러졌던 순경체험 그중에서도 우리 경행특채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범죄학 관련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전체적인 총평을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 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하나씩 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일 관심 가지는 게 난이도 합격권일 텐데, 난이도가 그러니까 완전 어려운 정도다 하긴 좀 어려워서 그냥 제 임의대로 중상 정도로 잡았고, 몇 개를 틀리면 합격할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시험을 쳐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 특채 학생들한테 늘 강조했던 게, 범죄학 점수는 몇 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데,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 경찰학 점수 또는 형사법 점수가 당락을 좌우한다 그랬죠. 이번 시험 쳐보셔서 알겠지만 이는 공채나 특채나 막론하고 결국 경찰학 점수가 아닙니까? 전체 합격을 좌우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범죄학 있죠? 범죄학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죠? 3개에서 4개 정도 틀리면 뭐 안정적인 합격과에 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한 2개 정도 더 더하죠? 됐습니까? 한 5-6개 정도 돼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범죄학 점수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찰학 점수하고 형사법 점수에 따라 전체 당락은 좌우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합격권 개선이니까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도 이제 출제 특징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있죠. 우리 원래 범죄학이라는 과목하고 형사정책이라는 과목하고 그다음에 또 교정학이라는 과목 3과목이 있습니다. 그 3과목에 사실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독자적인 부분도 있는데, 요번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니까 지난 우리 8월 3일날 쳤던 간부시험도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계가 점점점 모호해지는 게 뭐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교정학에 해당되는 문제 있죠. 이런 문제들입니까? 우리 순경 채용 문제도 나온 걸로 봤을 때 앞으로 그러니까 경계는 점점 없어진다. 앞으로 나아가서입니까? 이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차피 나아가서 그러니까 법령 문제 있죠. 법령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도 있죠.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기출됐던 문제에서 좀 피해서 원인론이나 대책론, 즉 이론적인 문제를 좀 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이론보다는 특정 교과서에 한두 군데 있죠. 한두 군데 또는 2-3군데 있는 그런 문제들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이번 시험 문제 또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앞으로 이론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원인론이 됐든 대책론이 됐든 이론들이 항상 많은데 그게 좀 다양한 형태겠죠. 다양한 형태라니까 제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교과서에 안주했으면 공부를 해서는 되지는 않을 거고, 어떤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론들을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때 잠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이론도 좀 다양하게 기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식적 의미의 범죄하고 실질 의미의 범죄 중에 어떤 학문이든 항상입니까? 형식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거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범죄라는 개념에 있어서 형식이라는 건 바랍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협하고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행위다. 즉, 법을 전제합니다. 즉, 법에 우리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가지고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법에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사회적인 어떤 유해성이 있겠죠.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성향이 있으면 비록 형벌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를 범죄로 보자. 그게 바랍니까? 실질 의미의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한 설명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지난 커리 모고반 있죠. 모고반하고 그다음 또 기본반에서 추가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죠. 특히 이 부분은 기본반 추가 자료였으면 다 들어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거는 뭡니까? 어떤 형벌 법규에 따른 범죄를 이야기하는데,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에 따라서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입니까? 결정 내에 따라서 예전에 있죠. 예전에는 간통죄가 처벌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 처벌되지 않는 겁니다. 그처럼입니까? 시간에 따라서입니까? 처벌되기도 하고 처벌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똑같은 걸 하더라도 나라마다 처벌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대성이라 이렇게 하는데, 공간적 상대성도 있고 시간적 상대성이 있는 거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도 마찬가지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마찬가지로 상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렸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입법 지연에 따라서 법적 허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이 신종범죄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신종범죄가 계속 새로운 범죄가 나오는데 우리 법을 만들 때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종범죄가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거를 그러니까 규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걸 설명하는 게 바랍니까? 2번 질문이 되니까 입법이 천천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죠. 지연이 되다 보니까 법적인 허점을 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법률을 전제로 하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다 그랬으니까 이건 맞는 질문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실질 의미의 범죄는 반사회성이다 또는 사회적 유해성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에 유해한 반사회적 행위를 우리 실질 의미의 범죄를 한다. 이건 개념 문제죠. 개념 문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 근데 실질 의미의 범죄의 개념은 뭡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사회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형벌 법규처럼 딱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이죠.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 판단을 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실제 의미의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지문은 다 맞지만 1번 지문이 틀려서 정답은 1번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인데 우리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 이런 걸 구별을 많이 했었습니다. 질적 연구는 우리 대표적인 게 실험 연구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질적 연구에 들어가고, 질적 연구는 우리 강조했던 게 인과성과 관련해서 내적 타당성 있죠. 내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질적 연구들 보시면 돼요. 질적 연구는 있습니까? 많은 연구를 해서는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연구자 어떤 주관이 조금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된 거죠. 물론 실험 같은 걸 반복해서 함으로 인해서 그 실험자의 어떤 주관을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질적 연구라는 것 자체가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번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소수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게 바로 질적 연구니까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죠.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의 장점이 되는 거고, 약간 단점이 들어가는 게 몇몇 사례들을 가지고 그 연구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 주관적으로 분석한다. 이게 또 틀린 질문은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을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인과성을 밝힌다. 즉 내적 타당성을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 질적 연구인 우리 실험 연구 같은 게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소수 사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면 한두 사례 가지고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례를 가지고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 연구를 했을 때 법칙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질적 연구는 소수 사례죠.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있죠. 기본적으로 법칙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법칙 발견이 안 되니까 인간 행동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렸다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좋겠고, 아무튼 질적 연구는 소규모 분석이죠. 소규모 분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소규모 분석이 유리하게 되는 거고, 대신에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게 바로 질적 연구다 이렇게 해서 3번 지문이 앞부분까지는 틀린 질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뒷부분이 틀린 질문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우리 결정론, 비결정론 늘 나오던 그런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 결정론적 시각 그랬으니까 얘는 뭡니까? 우리 실증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는 우리 처벌보다는 치료였겠죠. 특히 치료를 강조하는 게 바로 생물학적 원인론하고 심리학적 원인론이니까 넓게 보면 결정론 연결되죠. 연결되니까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을 보시면 되고, 답은 쉽게 나오죠. 자유의사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기 때문에 결정론이 아니라 비결정론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연결이 잘못됐다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실증주의 입장인 결정론적 시각에서는 특별 예방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특별 예방을 강조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죠.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하는 게 바로 실증주의 범죄 학파의 우리 결정론적 시각이니까 해도 맞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렇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학자 연결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 이죠?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고링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번은 딱 요건 부분 알 수 있겠죠. 생내적 범죄 인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롬브로저 이야기인데, 롬브로저의 생내적 범죄 인설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던 게 바로 뭡니까? 영국의 고링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고링. 그래서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뭐 통계학자인 피어슨과 협업을 했다. 이런 것들 틀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생내적 범죄 인설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뭡니까? 영국의 고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 제도 및 사회 제도죠. 어떤 제도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개선, 개량이 필요하다. 이거는 바로 그러니까 페리를 이야기합니다. 페리.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페리는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학파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요소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뭡니까? 그보다는 사회적인 요소 있겠죠. 그걸 좀 더 강조하기 때문에 범죄 포화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정한 사회에는 범죄가 일정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사회 구조를 변혁시켜야 된다. 이게 달리 말하면 사회제도의 어떤 근본적 개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사회 어떤 구조를 변혁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바로 페리의 주장이 나번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 범죄 행위란 범죄자와 일반인들의 신체적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신체적 결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유전학적 열등성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지능적 결손이라고 수업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들어있죠. 이 지능적 결손이라는 표현을 쓴 게 바로 뭡니까? 영국의 고링이 된 거죠. 이게 바로 고링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학적 열등성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열등성이 바로 지능적 결손이, 즉 결함이 있는 지능이 유전이 되고 그 유전되는 그 지능이니까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영국의 고링이니까 답은도 고링과 관계되어 있다 생각을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라번 있죠. 라번 보니까 사회 진화론을 적용해서 범죄는 도덕과 양심 그리고 연민과 공감 능력이 있겠죠. 도덕이라는 것도 그렇고 공감 능력인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심리학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적 요소를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뭡니까? 가로팔로가 되는 거죠. 가로팔로. 그래서 여기 있는 라번은 가로팔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사회는 자연적 몸체이며 범죄 행위는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라 인식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게 우리 자연범과 법정범을 구분한 게 바로 그러니까 가로팔로가 되는 거고 그 자연범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얘도 뭡니까? 가로팔로 이야기다.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 객관식 문제라서 마지막에 마번 있죠. 마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가나다라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정답이 4번이라고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요 가번부터 마번까지의 주장들이 요 학자들과 연결된다는 걸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이런 것들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것들 체크해서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도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건데, 범죄인 가계 연구죠. 가계 연구 중에서 범죄 성향과 유전과의 관계를 부정해낸 거 있겠죠. 그래서 우리 유전적 요소를 강조했던 거를 그러니까 비판했던 대표적인 학자 바로 서덜랜드입니다. 서덜랜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연구를 하나 했죠. 에드워드 가문인데,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 가문의 후손을 연구했더니 살인자가 없던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전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서덜랜드의 에드워드 가문 연구가 되니까 답도 쉽게 3번이 나온다고 생각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심리학적 원인론 중에 대표적인 정신분석 이론을 이야기했던 프로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드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원초적 자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드죠. 이들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였죠. 그걸 리비도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릴 적에 성적 관념이 잘못 형성됐다 또는 컴플렉스가 잘못 해소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프로이드이기 때문에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은 우리 늘 봤던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영역 속에 있는 게 어떤 것이며 그 다음 또 의식 세계 영역에 있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선과 악이죠. 선과 악은 바로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있으니까 선이 바로 슈퍼이가 되는 거고 악이 바로 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드는 이런 의식 세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와줘야 되니까 이게 잘못됐고, 에고는 우리 현실 원리에 따라서 조정해주는 게 바로 에고죠. 에고이기 때문에 에고는 당연히 현실 원리니까 이거는 의식 세계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의식세계 속에 들어있는 건 에고지만 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슈퍼에고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늘 나왔던 거죠. 늘 나왔던 거니까 이번 지문이 틀린 지문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있죠. 이거는 남자가 어머니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거세의 공포를 느낀다. 이게 바랍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엘렉트라 컴플렉스 같은 게 개념이 나올 수 있다 했죠. 나올 수 있다는 개념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조금 해두면 좋겠고. 그 다음 에고 있죠. 에고가 갈등을 해결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 유형 중에서 승화했죠. 승화는 뭡니까? 태워 없애는 거죠. 태워 없애는 것 때문에 어떤 반사회적 충동이겠죠. 충동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합니까? 해소를 시켜버린 거죠. 우리는 갈등 해결 방법 중에서 승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또 우리 교과서에 들어있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던 거니까 충분히 맞는 질문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은 2번이 쉽게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해체론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낯선 이름이 나왔을 때 그때입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걸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버식하고 웹은 뭡니까? 지역사회 무능의 이론에 의해서 도대체 지역사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버식하고 웹이 되는 거죠. 넓게 보면 사회해체 이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죠. 사회가 해체된 지역이죠. 지역에서는 공식적인 행동 지배 규범이 결핍되죠. 즉니까 지배 규범이 결핍되는 겁니다.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감시하고 그다음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 통제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려워진다. 그래서 뭡니까? 지역사회가 무능에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을 보시면 되겠죠. 3번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쇼하고 맥케이죠. 맥케이는 범죄율이 거주민의 어떤 인종이라든지, 그 다음 또 민족 구성과 상관관계는 낮다고 주장했다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 쇼하고 맥케이 결론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인 것이지,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3번 질문은 당연히 맞는 질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4번이 샘스이죠. 샘스는 우리 집합 효율성 이론이니까 집합 효율성이 낮아지는 거죠. 약화가 되게 되면 그때는 범죄는 증가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집합 효율성이 강해지죠. 강해지면 범죄율은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대처만 해주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범죄를 낮출 수 있다. 이게 바로 샘슨 이야기니까 이것도 맞는 질문을 보시면 되겠죠. 이거 객관식 문제였습니까? 1번, 3번, 4번이 맞으니까 2번 질문은 틀렸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코나우즈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사실은 여기 있는 쇼하고 맥케이죠. 쇼하고 맥케이를 좀 비판합니다. 비판한 게 사회 해체라는 개념을 너무 좀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일관성이 좀 결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어떤 무능력뿐만 아니라 즉 지역 규범이 해체된 것뿐만 아니라 뭐 문화 갈등도 이야기하고 문화적인 어떤 그 전승이죠. 그래서 문화 개성 이론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넓게 보면 긴장까지도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의 어떤 규범이 무너진 게 한정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폭넓어진다는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콘하우저라는 사람이죠.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해체가 진행된 지역에서 비행 하위 문화 있죠. 비행 하위 문화가 형성돼야지만 무질서하고 범죄가 발생된다 주장했다. 이런 조항은 전혀 관련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비행 하위 문화라든지 그런 또 그러니까 긴장이라든지 안옴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지역사회 규범 있죠. 지역사회의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론을 전개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하는 좀 근거가 좀 분산되고 어떤 관점이 좀 분산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공부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게 바로 콘하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클라우드 올리는 건 늘 나오던 거죠.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인데 합법적 수단을 그러니까 거부하고 비합법적 수단을 수용했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범죄적 하위 문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비합법적 수단도 뭡니까? 거부를 하고 폭력을 수용한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갈등적 하위 문화가 되는 거죠. 갈등적.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마지막에 뭡니까? 폭력까지 뭡니까? 거부를 해버린 게 도피적 하위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억본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 기억은 비합법적 기회가 많은 적이죠.
주변에 어떤 성인 범죄 조직이 있다.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합법적 기회가 많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형성되는 하위 문화도 여기까지 맞죠? 맞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과시적 폭력 범죄라기보다는 주로 우리 절도죄 같은 재산 범죄 위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범죄적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과시적 폭력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폭력 범죄 간의 다툼이죠. 이런 것들은 이 두 번째는 갈등적 하위 문화와 관계되는 것이지 여기는 범죄적 하위 문화와 관련이 없으니까 1번 질문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는 우리 갈등적 하위 문화인데 사회 해체 정도가 심한 지역에서 형성된 하위 문화도 여기까지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중의 실패입니다. 이중의 실패란 거 바로 도피적 하위 문화를 이중의 실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번 질문도 잘못됐다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합법적 수단을 사용하기가 좀 힘든 경우 있겠죠. 즉 사용이 차단됐죠. 차단됐을 때 그때 무조건 비합법적 수단을 수용한다는 그런 우리 머튼이 있죠. 머튼의 긴장이론을 반대합니다. 반대해서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머튼의 가정이 있죠. 그 가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서 비합법적 수단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합법적 수단을 수용하지 않고 폭력을 수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폭력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나오니까 무조건 했습니까? 합법적 수단이 없으면 비합법적 수단을 수용할 거라는 머튼의 이야기는 좀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3번 질문이 정확하게 맞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얘들도 기본적으로 하위 문화죠. 하위 문화에 형성을 밝히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하긴 했는데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격정범하고는 전혀 관계없겠죠. 관계없기 때문에 4번 질문도 잘못되고 3번 질문만 맞는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우리 그 제도적 긴장 이론, 그래서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죠. 그래서 메슨하고 로젤펜드죠. 로젤펜드의 우리 제도적 아눔 이론인데 이것도 늘 공부했던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죠. 제도가 있는데 모든 제도들이 있습니까? 경제 제도에 종속되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탈상품화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탈상품화라는 게 바랍니까? 이 메슨하고 로젠펠트가 이야기했는 제도적 아눔 이론이 나름대로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상품화가 치열한 경쟁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키죠.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1번 질문이 당연히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 긴장 이론을 확대한 것이 아니죠. 에그뉴 일반 긴장 이론이 아니에요. 머튼의 긴장 이론입니다. 머튼의 긴장 이론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생겨 바랍니까? 메슨하고 로젠펠드 이야기니까 2번 질문도 잘못됐다 보시면 되겠고, 3번 질문이 나온다 그랬죠. 제목이 나오든지 좀 어렵게 나오면 제목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취지향 들어가죠. 들어가고, 두 번째 개인주의 들어가고, 세 번째 보편주의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회의규범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마지막에 우리 물질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물질 만능주의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 4가지가 기본적입니까? 범죄 행위를 유도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행위 규범 때문에 3번 질문도 틀렸다를 보시면 되겠고, 그럼 다른 사회 제도가 경제에 종속돼서 비경제적 기능과 역할이 있겠죠. 역할입니까?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했습니까? 어떤 제도들 간의 불균형이 생기죠. 이것 때문에 범죄의 원인이 되는데 여기까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지만 개인의 어떤 관심적 초점 있죠. 관심적 초점이 높은 범죄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 간의 어떤 불균형이겠죠. 제도 간의 불균형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제도적 아눔 이론이 되기 때문에 4번 질문도 뒷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제도적 아눔 이론, 이건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우리 티트리한 사람의 통제 균형 이론, 이것도 넓게 보면 통합 이론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는데 요거를 뭔가 좀 낯선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풀기 어려웠던 문제인데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요겁니다. 개인이 받는 통제 양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행하는 통제가 있겠죠. 즉 자기가 통제를 받기도 하고 통제를 누군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 비율이 있죠. 비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범죄 양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통제 비율이다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통제 균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 그다음 통제 결손 있죠.
통제 결손은 뭐냐면 내가 통제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발생한 건 통제에 따라서입니까? 약탈을 한다든지 통제에 따라서입니까? 반항적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제 결손 있죠? 통제 결손이 이런 쪽 연결되는 거고, 이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통제 과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제 과잉. 통제 과잉,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훨씬 통제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퇴폐적 범죄 있죠? 퇴폐적 범죄 같은 게 나온다, 그런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통제 비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범죄가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티트리한 사람의 통제 균형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2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 극단적인 억압이죠. 여러분들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억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굴종할 수밖에 없겠죠. 굴종행은. 과장 관련성이 높다를 보니까 그 3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심각한 범죄를 유발하는 거는 우리 성적으로 생각됩니까? 강제적인 통제는 어떤 심각한 범죄를 유발할 수 있겠지만 비일관적인 게 아니라 일관적인 통제가 있어야 되겠죠. 일관적인 통제가 있을 때 그때 심각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4번이 잘못됐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그런 사항이고, 이런 티틀의 통제 균형 이론은 모든 범죄학 책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조금 들어있는 책도 있고 안 들어있는 책도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에 대해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10번 문제 정리하시고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문제죠.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 근래제의 차별적 동일시로는 차별적 접촉이라는 있습니까?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을 직접 접촉해서만 학습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적 접촉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학습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 바로 근래제 이야기니까 접촉 이론의 범죄 행동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친밀한 집단이죠. 집단 내에서 일어난다는 명제를 바로 수정하는 거죠. 수정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차별적 동일성이 되니까 여기 되니까 1번 질문이 정확하게 맞는 질문을 보시면 되겠고, 이번도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죠. 그래서 에이커스가 주장하는 사회 학습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은 차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 행위가 강화되죠. 강화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범죄를 정의하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학습이니까 모방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런 4가지가 바로 핵심적 개념이 되는 거고, 차별적 동일성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기 때문에 2번 질문 틀렸다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도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초등학생 갑은 조직폭력배 역할인 범죄 영화 주인공의 심취라죠. 심취해서 주인공의 일탈행동 흉내내고 결국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는 바로 우리 근래적에 있는 차별적 동일시론과 관계되는 것이지 권력 갈등이 일어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연결이 잘못됐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 차별적 접촉이라는 주요 개념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명확하지 못해서 결과적인 이론 검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 게 바로 차별적 접촉 이론이기 때문에 4번 질문도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특히 요 두 번째 보니까 기업과 니은의 연결고리 역할이죠. 연결고리 역할은 성공에 대한 바로 열망이죠. 열망인데, 근데 문제는 그 열망이 미치는 영향이 있죠. 미치는 영향은 서로 정반대로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사회 통제 이론하고 그 다음 또 긴장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정반대로 움직이느냐? 사회자의 어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겠죠. 열망이 굉장히 큰데 그에 따르는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때는 긴장이 유발되겠죠. 긴장이 유발되기 때문에 아노미 상태에 빠지고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범죄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범죄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긴장 이론이라면, 이에 봐서 통제는 뭡니까? 통제 이론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크죠.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크면 그때 했습니까? 어떤 관습적 활동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죠. 그 관습적 활동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잃는 게 많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통제 이론에 따르면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크죠. 크면 클수록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않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2가지 이론을 합칭의 통합 이론인데 거기다 또 나아가서 이 학습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그 3개를 결국 합친 게 바로 엘리엇의 통합 이론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통제론, 긴장 이론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통점,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그 공통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반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후에 두 이론과 학습 이론이죠. 학습 이론을 합해서
관습 집단과의 사회적 유대 강화죠. 유대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범죄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경로를 제시한 게 바로 엘리엇과 동료들이 얘기했던 통합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모고반 우리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렵지만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도 우리 순경 체험 문제에다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증오범죄 있죠.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나올 수 있다고 범죄 유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바로 편견이죠.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해서 범행을 실행하기 때문에 표적이죠.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표적범죄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증오범죄니까 기억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증오범죄 유형이죠. 유형 중에서 스릴 추구형은 특정 대상한테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가학성이죠. 가학적인 스릴을 즐기는 경우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니은번 지문도 맞는 지문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증오범죄 유형 중에서 바로 사명행위죠. 사명이 어떻습니까? 특정 대상을 뭡니까? 어떤 제거한다 또는 괴롭히는 게 바로 악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자신한테 부여된 신성한 사명을 생각하고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 있는 사명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디귿번 지문도 맞는 지문을 보시면 되겠고 증오범죄는 개인에 대한 원한이나 복수심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개인에 대한 원한이 있다, 그 개인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있죠. 증오의 대상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편견이 있겠죠. 일반적인 편견을 바탕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 원한의 복수심은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반 지문은 틀렸고 나머지는 전부 맞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표출적 범죄하고 그다음에 도구적 범죄가 있는데 이것도 그 개념이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정답보다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타인과의 갈등이죠.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죠. 감정이 격해서 우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 있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도구적 범죄가 아니라 표출적 범죄가 되는 거죠. 표출적 범죄. 그래서 요게 잘못된 거고 요게 그러니까 표출적 범죄라 그러면 이제 1번, 2번도 틀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서 동기가 부여된 범죄는 이거는 표출적 범죄가 아니라 도구적 범죄가 되는 거고 같은 이야기죠. 주로 욕구죠.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지른 게 바로니까 표출적 범죄가 아니라 도구적 범죄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감정이 욱해서 했죠. 욱해서 우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표출적 범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에 있는 4번 지문이 맞죠. 이것도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특정한 목적이 있게 되는 거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그러니까 도구적 범죄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마지막에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표출적 살인이나 또는 그러니까 그 도구적 살인이나 그런 거를 우리 살인죄에서 배웠죠. 그걸 유추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범죄를 우리 표출적 살인이나 그렇게 얘기한 거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단으로 쓰는 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 도구적 살인이나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응용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14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힌델랑이 했던 생활 양식이론 노출이 이게 뭡니까? 단일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좀 더 상세히 공부를 좀 해야 될 내용인데 힌델랑이 얘기했으니까 뭐 기억보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게 되는 거고 결국 얘는 뭐가 됩니까? 사회 구조가 바뀌죠. 사회 구조가 바뀌니까 생활 양식이 바뀝니다. 생활 양식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노출되는 부분에 따라서 방어 능력이나 그 다음에 노출입니까?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니은번 질문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방어 능력하고 노출이 피해자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생활 양식 노출 이론이 되기 때문에 니은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피해자가 될 확률이죠. 확률이 높은 거죠. 높은 거는 남성 맞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남성 맞죠? 맞는데 기혼자가 아니라 미혼자입니다. 미혼자고 저소득층 맞죠? 그래 저학력층 맞게 됩니다. 어쨌든 기혼자 때문에 뒤에 번째는 틀렸다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이론 우리 기본적이니까 일상 활동이랑은 다른 게 얘는 거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얼 번째문이 잘못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기대죠. 기대에 대한 수능과 같은 건 이거는 뭡니까? 요 거시적 요소죠. 이런 거시적 요소를 좀 강조했던 게 바로니까 생활 양식이러니까 그보다도 미시적 요소로 인해서 개인의 위험 노출 정도가 결정된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 미시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초창기에는 대인범죄죠. 대인범죄를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나중에 했습니까? 대물범죄죠. 대물범죄까지 좀 확대해서 설명됐던 게 바랍니까? 여기 있는 생활, 양식, 노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하고 리을번이 잘못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좀 어려웠던 게 바로 이거죠. 이제 피해자를 분류되니까 그동안 나왔던 것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좀 깊어진 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웨이퍼라는 사람은 기능적 책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죠, 기능. 피해자 어떤 역할입니다, 역할에 따라서니까 그 피해자를 분류했던 게 바로 스웨이퍼 이야기가 되는 거고, 1968년 저런 거 숫자 틀리게 안 됩니다. 그리고 책정도 틀리게 내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피해자와 그의 범죄자에서 피해자 유형을 분류했겠죠.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범죄를 단지 개인적 행동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사회현상이죠. 사회적 현상의 일종이다. 즉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습니까? 어떤 사회 구조 내에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바로 달리 말하면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현상의 일종으로서 평가되는 주장했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그 스웨이퍼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피해자 유형을 7가지로 나눴는데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피해를 유발하는 유형이 있겠죠.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를 촉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촉진하는 유형. 그리고 또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유형도 있겠죠. 취약한 유형도 있고, 그 다음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유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마지막에 틀렸습니다. 윤리적 피해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정치적 피해자 이렇게 나옵니다. 정치적, 폴리티컬이죠. 정치적 피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4번 질문은 잘못됐다 보시면 되죠. 또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저도 안타까운 게 물론 시험이라는 게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른 과목들 때문에 이미 좀 흔들림이 좀 있고 또 긴장감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침착하면 사실 1번, 2번, 3번 점이 특별히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으면 4번이 틀렸다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게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소년보호원칙 우리 나온다 그랬죠? 나온다 그랬는데 밀행주의는 뭡니까?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절차를 이렇게 진행할 때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차하고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입니까? 기본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이나 소년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있죠. 진행할 때 여러 가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협력주의 됩니까?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명의 어떤 사회내 처우죠. 사회내 처우를 하는 것은 결국 있습니까? 걔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주의하고 보호주의는 관련이 있게 되니까 2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 심리를 비공개하는 거죠. 비공개하는 것은 인격주의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밀행주의에 연결된 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행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격주의는 뭡니까? 그 사람마다 각양의 특색이기 때문에 반드시 뭉쳐서 하지 말고 따로 떼놓고 하라. 그런 취지가 바로 인격주의가 되니까 우리니까 범죄 소년하고 그다음에 촉법 소년하고 우범 소년 나누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인격주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심리를 비공개하는 거하고 인격주의는 전혀 관련성이 없죠. 그 다음에 3번 점은 틀렸다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분류심사원이 분류심사했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우리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주의에 관련되는 거니까 4번 점도 맞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소년 보호 원칙은 늘 나오는 문제죠. 늘 나오는 문제니까 정리를 잘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8번, 요게 이제 교정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만 침착하면 충분히 풀 수는 있긴 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돼서 사회적 처우죠. 사회적 처우는 뭐냐면 교도소에 있을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뭔가 처우를 한 가지고 우리는 사회 내 처우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2번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가족하고 친지 등과 유대 있겠죠. 유대를 지속시켜주죠. 지속시켜서 범죄자의 갱생 의혹이겠죠. 갱생 의혹을 자극하는 겠죠. 딱 차단을 시켜서 전부 다 교도소 안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습니까? 아무래도 갱생 의혹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회 내 처우, 즉 사회의 접점을 조금 늘려가면서 기본적 의지를 좀 키워줄 수 있으니까 이번 질문은 맞는 질문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사회적 처우가 있습니까? 우리 잠깐 그 교도소에 따라 휴가 나가는 거 하고, 그 다음 통근하는 제도 있겠죠. 그리고 또 주말에만 들어가는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과 만난 날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내 처우다 또는 사회적 처우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이걸 개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3번 질문도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통상적인 형벌관념이다. 그다음 또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이 있겠죠. 법감정하고 우리 주말구금 이게 그러니까 맞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놈들이었으면 가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잠깐 교도소에 들어간다.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벌 개념 관념하고 또 국민의 법감정하고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점이 있다는 게 바로 사회내 처우다 또는 개방 처우다 또는 사회적 처우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2, 3, 4번이 맞는 질문이고 사실은 이거는 교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타일 제도 이거는 뭐냐면 경미한 범죄까지는 맞습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 범죄다. 이거 이게 청소년 범죄입니다. 청소년 범죄자. 청소년 범죄의 교정이죠. 교정 교화를 위한 사회적 처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스탈은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국이죠. 영국의 동네 이름인데 거기니까 보스탈이라는 교도소였죠. 교도소에서 청소년을 위한 제도를 특별히 좀 만들어서 얘들을 교정 교화를 통해서 좀 빨리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게 바로 보스타일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인 범죄자 관계없죠. 관계없으니까 1번 질문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번의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렇게 이것도 좀 상식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 예방이죠. 예방하고 그 다음에 형사사법제도는 반대로 되어 있죠. 이게 사전 예방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사사법제도가 사후 대응적이니까 1번 질문은 잘못됐다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범죄 예방 있죠. 범죄 예방은 그 다음 또 형사사법제도 있겠죠. 제도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 했을 때 범죄 행동뿐만 아니라 범죄 원인 있죠. 원인하고 두려움 있죠. 여기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범죄 예방이 되는 거고 형사사법제도는 반대로 범죄 행동에만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이번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점도 틀렸다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범죄 예방의 접근 방법은 개인에만 중점을 두는 반면에 형사사법제도는 개입뿐만 아니라 예측평가가죠. 이게 잘못됐죠. 예측이나 평가까지 다 들어가려면 계속 마찬가지입니까? 예방과 연결돼 줘야 되니까 3번 점도 반대로 설명해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범죄 예방이죠. 예방 우리 비공식적 사회 통제다 그랬습니까? 가족이라든지 우리 사회 있죠. 사회가 어떤 통제를 좀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범죄 예방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거고 이에 반해서 형사사법적 제도 있죠. 제도는 공식적 사회 통제에 중점을 둔다 해서 비공식에 중점을 두는 게 범죄 예방이라면 공식적 통제에 중점을 두는 게 바로 우리 형사사법제도니까 마지막 개념이 여기는 4번 질문이 맞는 질문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범죄 예측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개념 묻는 문제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서 누가 예측을 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는 바로 밑에 있는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객관성을 이야기하니까 1번이 연결이 잘못됐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측 방법과 결과가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되죠. 단순해야지만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단순성과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예측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비용하고 시간이 과다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세 번째 바로 경제성이 되니까 1, 2, 3번의 개념 연결 잘못됐다 보시면 되겠고 타당성이라는 건 목적이죠. 목적에 부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예측입니까? 한목적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타당성에 대한 표현을 쓰니까 마지막에 타당성이 맞는지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범죄 예측의 4가지 요소와 관련된 설명이니까 4번만 맞는지 모르고 1, 2, 3번은 틀렸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범죄학이라는 것은 우리 법학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넓은 의미로는 사회과학 안에 들어가지만 법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이렇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그 다양한 이론들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표현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암기에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암기 없이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니까 문장 어떤 소수를 변경시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정확한 이해가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 관련 시험을 참고로 해서 새로운 유형이 있겠죠. 새로운 유형. 즉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론. 새로운 이론들 대비를 조금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범죄겠죠.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즈 2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공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할 때 있죠. 촉박할 때 이론을 공부해보면 굉장히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있을 때 이론적인 걸 제대로 공부해 두면 얘는 까먹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시작해서 지속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커리가 지금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공지될 텐데 내년 시험 대비해서 제가 모든 책을 지금 다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서도 우리 그동안 기출됐던 어떤 그런 지엽적인 이론들까지 가능하면 포함을 시켜서 기본서를 좀 넉넉하게 좀 만들고, 근데 그 기본서가 전부일 수가 없는 게 아까 했던 것처럼 특정 교재에 들어있는 그런 이론들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제공하죠. 자료를 제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있습니까? 동일한 이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맞는지 문제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내용인데 서술을 달리하고 있는 지문들 앞으로 계속해서 지문을 줄 겁니다. 지문을 줘서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점점점 흡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암기 없어야 되죠. 암기 없이 정확한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 습득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범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 해드리고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만 이 범죄학 점수를 고득점을 맞아서 한두 개라도 더 맞추어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겁니다. 저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범죄학을 강의를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총평하고 문제풀이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